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업의 분석 과정을 같이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제로 사용한 그 TNL을 그대로 한번 같이 가져가 볼게요. 어제 마지막 그 주요 주주들에 대한 이제 비중, 보유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기업 개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이제 기업이 어떤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지, 사업 구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간략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간략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슥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뭘 팔고 그걸로 어떤 이득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사업의 미래 성장성이 어떠한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잖아요. 그렇듯 이 친구들이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 트렌드하고 부합하는지, 그리고 성장성을 어느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별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해당 기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용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적은 그닥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내용은 뭐 그냥 고만고만한데 실적이 엄청 좋아요. 네, 요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깊이 있는 해당 기업의 그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걸 이제 주로 제가 역할을 맡아서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기업을 이제 하나 두 개씩 분석을 하시다 보면 그런 감이라는 게 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감이라는 것도 너무 여러 기업들을 보면서 생긴 어떤 데이터의 그 누적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꼭 살펴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1998년도에 설립된 고기능성 소재 기술 기반의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TNL은 최초의 소재 기술 기반의 약간 바이오 기업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시장에 들어와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런 어떤 상품들이 대체로 의료기기 항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의료기기 업체로 불리긴 하지만, 이 기업의 뿌리, 원천은 소재 기술 기반의 바이오 종목이었다라는 거,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창상 피복제. 그러니까 밴드 같은 거예요. 반창고 같은 거.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국에서 사서 구매해서 붙이는 반창고는 의약 외품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창상 피복제 같은 경우는 유사한 형태지만 의료기기로 분류가 돼요. 엄연히 파트가 다르거든요. 차이라고 하면, 반창고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좀 피를 이렇게 멎게 해주는 역할로 바로 좀 응급처치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면, 창상피복제 같은 경우는 어 뭐랄까 이렇게 진물이 그대로 유지되게끔 해가지고 치료 회복을 좀 돕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반창고는 보통 거즈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를 흡수하는데, 창상 피복제 같은 경우는 그 진물을 그대로 두거든요. 둔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낫기에 더 좀 좋은 수분 환경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료기기용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처를 공기 중에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료기기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마이크로는 그러니까 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의 뭐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 정도를 이제 마이크로 단위로 보거든요. 그 미세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니들은 바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세한 바늘인 거고, 패치는 붙이는 거잖아요. 미세한 바늘로 구성된 무언가를 붙인다라는 개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늘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낸다라는 건데, 그런 구멍을 내는 뭐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피부 개선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무언가를 치료할 수도 있는 거고요. TNL은 주로 트러블 케어용이 주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활용해서 여드름이라든지 그런 어떤 피부 부작용 같은 것들을 케어한다. 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드름 치료 패치가 지금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좀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기 대원제약이죠. 대원제약에서
DW라고 지금 그 덴마크에 위고비 있잖아요. 그 위고비를 마이크로 니들 형태로 배양시킨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착시켜 가지고 주사를 맞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대한 범용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만들어내는 그 이유는 굵기가 바늘의 굵기가 얇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존 주사제하고 동일한 약효를 보이는데 통증은 엄청 적은 거죠. 그게 인제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절 치료용 고정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깁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깁스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깁스들이 대부분 그 석고 기반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섬유 재료로 많이 쓰이는 폴리에스테르 같은 것들을 갖다가 좀 약간 가공을 시켜 가지고 물에 담갔을 때 1-2분 내로 그 석고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TNL에서도 그 같은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마이크로 니들도 고정제도 그리고 창상 피복제도 모두 뭔가 상처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는 상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의료기기 파트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주력 상품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으로는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그 그러니까 TNL의 가장 핵심이 되는 소재인데요. 요게 지금의 TNL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물에 녹는 친수성 부분자하고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물이 다른 중성분자를 흡수해 가지고 이렇게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성질을 같이 혼합시켜서 점착성도 있는데 수분 환경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약간 고난이도의 기술이거든요. 그 고난이도의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지금 창상 피복제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폴리우레탄 폼은 그냥 저기 스펀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도 쓰지만 여러 가지 뭐 밴드를 만드는 데도 많이 쓰죠. 그리고 하이드로겔은 약간 구조체라고 봐야 되나? 물에 녹진 않는데 물을 또 흡수할 수 있게 해 주는 뭔가를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인제 뭐 점착성도 가지는데 습윤 환경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뭐 기술? 기술의 기술이 집약된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 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고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지금 여기 TNL이 만들고 있는 상품의 기본 구조체가 되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이해되셨죠? 생체지로 뭐 성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창성 피복제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거 상처 치료제를 기본적으로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그 소재 기술을 활용해서 더마 코스메틱 및 의약품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더마 코스메틱은 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병원 화장품 보시면 돼요. 피부과 의사들이 뭐 만들었다, 뭐 누가 만들었다 이런 거. 우린 일반 화장품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의 개념이거든요. 피부과학을 얘기하는 더마톨로지하고 화장품의 그 코스메틱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더마 코스메틱이 되는 건데 옛날에 2000 뭐 한 10 년도였나? 그때 유럽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든 뭐 이탈리아든 해 가지고 약국 화장품이라는 개념이 엄청 유행을 했던 때가 있어요. 2010년 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때 막 그 프랑스 화장품 사려고 난리치던 막 그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0 년대 초반에 저기 차엠박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CMP? 그게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게 인제 대표적인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류의 화장품들을 우리가 더마 코스메틱으로 분류를 해요. 요즘에 의료기기 업체들이 대체로 이쪽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의료기기 시술을 받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리상으로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외 유저들도 있을 텐데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을 인제 대상으로 해서 네 이렇게 일회성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 가운데 하나로 더마 코스메틱 시장을 인제 계속 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소재 기술력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뭐 여러 가지 화장품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인증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KGMP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ISO 같은 경우는 그 국제 표준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서 다 인정을 해주고 쓸 수 있게 이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걸 지금 확보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유럽 인증, FDA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식품의약국, 미 식품의약국이고 그 다음에 CFDA 같은 경우는 중국의 FDA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준, 전 세계 기준, 그리고 유럽 기준, 미국 기준, 중국 기준까지 글로벌 인증을 다양하게 다 확보해서 지금 해외 시장 진출에 계속 예, 그 해외 시장 진출을 계속 추진 중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죠. 보통은 뭐 모든 기업들이 다 이 정도 수준으로 통합 규격 인증을 다 받아내지는 못하거든요.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 생명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 FDA 같은 경우는 진짜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인증을 전 세계적으로 받아 놓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펀더멘탈이 나왔네요. 어떻게 보면은 좀 제일 하기 싫은 영역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용어 자체가 좀 생경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영역인데요.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들어도 계속 반복을 해서 딱 봤을 때 이 용어는 물론이고 숫자를 딱 봤을 때 이 친구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저는 30초 안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많이 하다 보면은 딱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30초 안으로 딱 봤을 때 대충 85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끔 숙달이 될 때까지 자꾸자꾸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PER은 아까 같이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멀티플의 개념입니다. 현재 주가가 가지고 있는 EPS 대비 얼마만큼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 PER이 12배였는데 올해 추정 컨센 대비해서는 8배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의 이익이 확장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오히려 멀티플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앞에 P가 붙어 있으면 이게 다 프라이스의 약자거든요. 가격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먼저 나와 있고 뒤에 뭐가 붙잖아요. 그죠? 뭐 대비 가격이 지금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준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니까요. 앞에 P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낮은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PBR도 아까 순자산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제였죠. 그 다음 PCR은 같이 다루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금 흐름 대비해서 기업의 주가가 지금 얼마만큼 비싼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당연히 이것도 낮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가격 지표잖아요. 결국은 현금 흐름이라는 게 현금 흐름 대비 기업의 가치라는 게 이것도 똑같은 가격 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10배 미만이면 저평가라고 하고요. 현금 흐름 대비 가격이 좋다라고 보는데 이 친구는 12배 수준이니까 이거를 절대 가치로 봤을 때 엄청 높다라고 판단되진 않아요. 가지고 있는 성장성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 친구가 10배 그냥 일반적인 기업의 기준에 속하는 기업이라고 보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올해 8배 수준으로 수정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실제 그 손에 쥐는 현금을 기준으로 주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특이한 지표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출만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이거는. 매출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특별하게 딱 뻥튀기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속임수가 있다고 봤을 때 나는 현금 흐름까지 다 살펴보겠어라는 개념이
PC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챙겨보는 데이터는 아니기는 합니다. 주로 이제 뭐 백화점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관련주, 뭐 쇼핑주 이런 소비주들이 대체로 PCR이 좀 낮은 편이에요. 가지고 있는 그 돌아가는 현금의 그 규모가 좀 큰 산업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 경기 침체 관련주로도 좀 보기는 합니다. 경기 침체 구간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의 양이 많은 기업들이 좀 유리하잖아요. 유연성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막 저 PCR 테마가 돌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좀 변태예요. 네. PCR을 보는 건 PR을 안 보고 막 PCR을 살펴보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좀 변태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을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그 음식 매출의 총량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소주 판매량만 볼게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이를테면 왜냐면 음식은 그냥 일시적으로 유명세를 타가지고 맛도 없는데 잘 될 수도 있잖아라고 보는 접근하는 거예요. 소주의 맛은 다 똑같기 때문에 소주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막 소주 생각이 났다는 거잖아. 고기 먹으면서 소주 생각 안 났으면 그건 고깃집 아닌 거지. 약간 이런 개념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깡패로 치면은 뭐 지갑을 뺏는 게 아니라 너 속주머니 먼저 봐봐, 양말 벗어봐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변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PSR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PSR. 이건 뭐냐면 매출 대비 가격이에요. 얘가 진짜 정직한 가격표인 거죠. PCR에 비해서는요. 매출 대비 주가가 얼마만큼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한 깡패죠, 얘는. 그냥 지갑만 줘.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 미국에 캔 피셔라고 있어요. 투자 대가 중에 한 분이신데 옛날도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제일 선호하는 지표가 PSR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매출 대비 주가를 그냥 보여주는 거라서 요걸 기준으로 보는 분이었어요. 이걸로 되게 유명했던 분인데 PSR이 1.5 이상이면 고평가, 그리고 3 이상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평가. 뭐 요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0.75 이하가 최고다 막 이런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던 분인데 워렌 버핏이 ROE 보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어찌 됐든 간에 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나랑 제일 잘 맞는 데이터가 뭔지를 찾아서 혹은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크로스해서 보기도 해도 되고요. 이건 뭐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PER은 최종적인 그 당기 순이익 대비 지금 주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PSR 같은 경우는 순수 매출 대비 주가를 보는 거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예, 이익을 다 떠나서 순수 이익을 떠나서 그냥 당장 외형 매출이 큰 기업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신생 업체들끼리 비교를 하거나 당장,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음, 처음 시도하는 산업인데 처음 시도하는 산업은 뭐 R&D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초기 단계에서의 설비 투자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익을 사장이 가져가는 이익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뭔가 성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런 기업들끼리 서로 신생업체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매출이 결국은 순수한 매출이 더 높느냐를 비교하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PSR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막 상장한 기업들끼리의 비교,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매출은 좋은데 아직은 영업 적자이지만 나중에 좋아질 기업들을 비교하거나 그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 캔비셔라는 분이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이 멀티플이요 그냥 무한대인 기업들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무한히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 그걸 시장이 고평가라고는 하지만 결국 자기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 이익은 다 거기서 나왔고 당장 영업이익이 없어도 거래 주가는 다 높은 기업들이라는 거잖아요. PER이 높다는 거는. 근데 오히려 뭐 PER이 10도 안 되는 기업들을 가지고 같이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자기는 큰 돈을 번 적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오히려 지금 아예 그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선호한다. 뭐 요런 류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버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고평가라고 얘기를 해도 예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명확하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돈의 기회를 준다. 뭐 요런 사고방식인데 일반적이지 않죠 이것도. 그죠? 외형 매출이 큰 기업은 언젠가는 당장 이익이 이만큼 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엄청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식 사고방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참고로 그 켄 피셔는 우리 여기 멤버십 방송에 옛날에 제가 다뤘지만 그 워렌 버핏의 스승이 벤자민 그레이엄인데 그 당시에 같이 초창기 미국 시장의 투자 이론을 만들어 놓으셨던 성장주 쪽에서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립 피셔라는 분의 아드님이에요. 같은 경제학자고 처음에는 필립 피셔하고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투자를 하다가 뭐 한 70년대 후반쯤에 혼자 나와 가지고 피셔 인베스트먼트라고 회사를 차리셔서 엄청 크게 성장했던 그런 이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누구야 저거 트럼프 대통령을 되게 옹호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막 관세 정책은 우리 미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협상 수단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분이 가지고 있는 좀 투자 철학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어떤 분들은 20세기 이후에 미국의 투자 대가들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어요. 좀 폄하하는 부류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야 그때 대공황 막 이럴 때 미국에 투자해 가지고 돈 못 벌 수 있냐? 돈만 있었으면 우리도 다 부자 됐어. 막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때 미국에만 어떤 거든 투자했으면 우리도 워렌 버핏일 수 있다고 요런 말을 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막 그 대공황이라든지 뭐 블랙 먼데이나 동아시아 IMF나 막 IT 버블, 리먼 이럴 때 투자를 했으면 엄청 큰 수익이 다 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투자 시장에서 실행 능력 또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랑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걸로 저는 이제 부가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실행은요. 성공하지 못했을 것에 대한 리스크까지 포함하는 행위예요. 상당 부분 그 리스크 값에 대한 실행 성과를 좀 암묵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50년대 때 우리 올림픽에서 100m 그 금메달 리스트의 기록이 9초 막 후반대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세계 신기록 막 9.58 나오잖아요. 9초 중반대까지 이제 짧아졌단 말이에요, 기록이. 자, 산술적으로는 그 상대 비교를 하면 월등히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 1등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1등과 지금의 1등은 같은 눈높이에서 비교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어떤 시장이었든지 간에 1등은 현재 시대에서도 1등 취급을 받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의 상황이 어떠했든 우리나라 시장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당시에 잘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동등한 눈높이에서 비교되는 게 맞고 지금 못하는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월등히 잘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한 가지만 더 붙이면 운도 투자 시장에서 운도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운만 계속 좋았던 사람은 제 주변엔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시장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던 사람들이 그 운을 만날 확률이 엄청 높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운을 만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성과가 난 나지 않는데 주변에 어떤 특정 분들이 이번에 뭐 주식을 어떻게 잘 잡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엄청 수익을 봤다라고 해 보죠. 그런 분들하고 일시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을 노력하고 있는 나 자신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운을 뭐 자기가 고유의 가지고 있는 하나의 능력이라고 보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뭐랄까 노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운이 좋았다.'라고 자기를 좀 내려놓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분들은 운을 자기의 어떤 하나의 능력이라고 보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네, 그걸 같이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에 내가 그냥 잠깐 운이 나빴네라고 또 이렇게 연결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이제 엄청 올려치기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경험했던 주식시장을 돌아보면 절대 운만으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운이 들어와야 예, 명확한 상황 인지를 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얘기 왜 꺼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순간적인 그 멘탈 붕괴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PCR 얘기했고요. EV 에비타 나왔네요. 중요한 지표입니다. 주로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기업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을 많이 하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현재 가치가 순수하게 영업활동만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당연히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EV, 그러니까 기업의 총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시가총액에서 그 순수한 부채를 더해주면 이 기업을 데려올 때 총 지불해야 되는 가치, 금액을 이제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기준으로 순수하게 딱 벌어들이는 순영업이익하고만 비교한 거예요. 세금이나 무슨 뭐 이자나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 그런 비용들은 다 제외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식집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그 분식집의 총 금액이 1억이라고 하면 8천만 원은 순수 가치고 2억이 은행빚이 더해져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그 빚이 2억이든 2천이든 3천이든 상관없고 그냥 결국은 총 합산으로 1억 있어야 이거 완전히 내 거 되는 거네 라고 되게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 부채까지도 다 포함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뭐 떡볶이며 뭐며 막 팔아가지고 버는 이득만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PER이 사실 이런 개념에서는 제일 심플한 개념인데 사실 PER 같은 경우는 너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막 기업 가치에 왜곡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개념인 거죠.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지표예요, 이거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가 되게 많은 2차 전지나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PER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안에서 딱 사업 성과만 떼놓고 한 번 더 이제 비교해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은 이만큼 많이 벌었는데 막 2차 전지 같은 기업들은 대규모 시설 설비 투자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최종적인 영업이익은 얼마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고 PER로 막 이렇게 고평가로 분류받기도 하고 그래요, 억울하게. 근데 EV 에비타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다 빼버린 거잖아요. 진짜 순수 영업 능력만 보려고 하는 지표잖아요. 그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단기간에 뭐 어떤 주가에 투자한다는 개념보다는 기업을 정말 인수하려고 할 때, 그때 순수한 영업 능력을 떼어놓고 보려고 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뭐 많이 활용하는 지표는 아닌데, 좀 그 해당 기업을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할 때 유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처음 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확인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순수 고유의 영업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딱 제일 잘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10배 미치면 당연히 저평가라고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EPS 아까 다뤘죠. EPS 역시나 올해는 8,000원까지 상향 조정이 되어 있네요. 자, 8,000원인데 지금 거래 주가가 7만원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멀티플 12배에서 한 9배까지는 올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군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현금 DPS 볼게요. 배당금이죠? 당연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당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주주 환원율을 볼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업종이 은행주, 증권주, 금융주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으로 돈 버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에 현금으로 넣는 예금하고 직접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핑곗거리가 제일 없는 업종들이잖아요. 다른 기업들은 막 뭐 우리가 시설 설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키우겠습니다. 이런 핑계가 가능한데
은행은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진짜 순수하게 돈으로 돈 버는 기업들이니까. 그래서 현금 DPS, 그러니까 배당이 당연히 이제 그 은행주들의 절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주요 그 주주 환원율이 거의 평균 50%에 육박해요. 우리나라 20%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금융주들 주주 환원율이 거의 한 90%막 이래요. 95%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익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예금 수준이에요. 미국의 은행주들은 예금하고 같은 취급받아요. 그래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대부분이 다 금융주이기도 하고요. 은행 예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선호되기도 하죠. 주가 상승률까지 같이 가져가니까. 그리고 그 OECD 평균 값으로 보면은 한 50% 초반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좀 빠지면 40% 후반, 뭐 그냥 일반적으로 50% 초반 선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20%예요. 그러니까 OECD의 평균보다도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주주 환원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주들이 그 모양인 거예요, 주가가.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돈으로 돈 벌고 금리 환경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잖아요, 방이. 그럼 되게 뻔한 건데 뭔가 특수한 사례가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배당도 안 줘요.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럴 바에 예금을 해버리죠. 그죠? 약간 그런 좀 오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주환원 대책 나왔을 때 인센 대책 같은 것들 나왔을 때 금융주들이 상승했던 이유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주주환원율이 너무 낮았어서 일반적이지 않았어서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더해진 상승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또 아직도. 그래서 매력이 없다. 뭔가 많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의 상징, 전쟁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중립국 스위스도 거의 뭐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유일한 개인 금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뭐야 저거 돈 보관 비용까지 받아버리는 반대로 받는 국가란 말이에요, 스위스는. 그 국가의 주주 환원율이 한 20% 중반대 나와요. 우리나라가 20% 중반이거든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위치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가운데서 이 DPS를 꾸준히 주는,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정말 대단한 거죠. 그 기업들은 진짜 칭찬해 줄 만하죠. 우리의 일반적인 그 기업들의 행태가 이러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배당을 꾸준히 줬다라는 거는 글쎄요, 진짜 저는 크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환경이 다 그렇게 에, 좀 자리가 잡혀 있으면 보통 배당을 고수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어찌됐든, 네, 이 친구도 배당이 잡혀 있군요. 배당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한 그런 한국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나와 있는데요. 배당금을 주가랑 나눈 거예요. 한 주를 샀을 때 700원이잖아요? 죄송합니다. 7만 원이잖아요? 근데 배당금이 지금 700원이잖아요.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럼 1%잖아요. 그냥 그래서 1%입니다. 네.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진짜 잘 나오는 기업들은 막 뜬금없이 5%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보통은 1에서 3%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갑자기 엄청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제가 주가 대비 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가가 갑자기 확 떨어지면은 배당은 그대로인데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게 왜곡이 되는 경향들이 좀 있죠. 골프존 뭐 이런 기업들, 아프리카TV 이런 기업들이 아마 지금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을 텐데 여기에 해당합니다. 갑자기 주가가 빠져서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배당 수익률이 높게 왜곡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긍정적인 케이스인데 갑자기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폭발적인 그 이익 잉여가 막 남아 돌기 때문에 그냥 배당을 뿌려버려 가지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제일 나이스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음, 보통은요,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아 보이는 왜곡이 나올 수는 있어도 그게 계속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실적이 빠진다라는 거는 결국은 미래 배당에 대한 하향 조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좋아졌던 배당 수익률이
재차 하락 조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것만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회계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연결로 되어 있는데요. 별도 내지는 연결, 이제 두 가지를 우리 시장에서는 보통 씁니다. 연결 회계 기준이라는 거는 그룹 차원에서의 재무 정보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별 기업의 재무만 가지고 상태를 파악했었는데 우리 시장에 이제 대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거느리고 있는 자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 주식시장에 상장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회사가 너무 많을 때 개별 재무별로 전체적인 재무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IFRS라고 그래가지고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쯤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국제회계기준위원회라는 곳에서 따로 표준을 만들어서 도입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부분 다 연결 실적으로 봅니다. 지배기업하고 상장기업, 그 다음에 그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른 비상장기업까지 포함시킨 포괄적인 재무제표를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기업마다 이게 별도일 수도 있고 연결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관계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다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장점이라 그러면 찾아보기 쉬워지는 거, 전체 파악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점이라 그러면 엉망인 놈 하나가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는데 또 반대로 잘난 놈 하나가 전체를 사용주정하고 있는데 전체의 그런 어떤 특이점을 좀 살펴보기가 어렵죠.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옛날에 그 하나마이크론의 그 관계사 하나머티리얼즈가 돈을 되게 잘 벌었는데 하나마이크론이 계속 뻘짓했거든요. 하나마이크론의 뻘짓을 하나머티리얼즈가 다 채워줬어요. 그래서 연결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마이크론의 그 엉터리 짓들이 다 덮였죠.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머티리얼즈의 입장에서는 연결 회계로 잡혔을 때 하나마이크론의 그 엉뚱한 짓 때문에 거지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하나마이크론은 잘난 아들 하나 더 가지고 자신들의 그 잘못된 투자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아무튼 좀 변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요 개념을 모르면 연결과 별도의 개념을 이해 못하면 이제 엉뚱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2020년도, 21년도에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 마이크론 어때요? 또 하나 머티리얼즈 어때요? 이렇게 질문 많이 주셨었어요. 그때마다 항상 한결같았거든요. 마이크론 안 됩니다. 머티리얼즈 됩니다. 네. 그걸 어물쩡 보게 되면 제대로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연결 회계 기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있으면 그 중에 누가 진짜인지를 다 판단할 수 있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개념 한번 보죠. 말 그대로 시장의 추정 지표 대비해서 얼만큼 더 보여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컨센 대비 얼마를 했고 또 서프라이즈율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나와 있네요. 컨센이 100일이었는데 잠정치가 110일 나왔으니까 약 10%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네, 현재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그렇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영업이익이고 이거는 영업이익에서 세금 다 뗀 당기순이익 최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뭐 네,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밴드 차트 나와 있는데 PER 차트하고 PBR로 나눠놨네요. 그러니까 PER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그죠? 그리고 PBR은 가치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PER 여기 밴드 차트 같은 게 뭐냐면 주가가 기업의 이익에 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판단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익 정도에 맞춰가지고 꾸준히 가격 상승을 했는지 또는 이익 정도보다 좀 더 과대하게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좀 뭐랄까 움직임들을 이렇게 차트화 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PBR 옆에 PBR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 상승 대비 주가 상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유사한 개념이어가지고 자칫 헷갈릴 수 있는데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얘는 이익 대비고요. 얘는 자산 가치 대비라서 네. 이거는 좀 나누어서 잘 살펴보실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얼마든지 변동이 나올 수 있는데 누적되는 자산 가치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변동을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게 나누어서 보라고 이렇게 좀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TNL 같은 경우는 너무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 기준으로는요. 기업의 이익 대비해서 아직도 이거 초록색 라인인 10일 언저리에서밖에 주가가 이동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의 이익이 이렇게나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11배, 11배 정도에서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가격은. 그 다음에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그래도 그보단 좀 더 나은 수준이네요. 그죠? 약 3.4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자산 가지고 있는 고유 자산 대비해서는 조금 주가 움직임이 좋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건데 요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보여주고 있는 이익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좋아요. 예. 계속 그 흐름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부터 엄청 부자인 기업은 아니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누적되는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장성은 정말 좋네요. 근데 당장 규모가 엄청 크거나 한 그런 기업은 아닌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걸 요 데이터를 통해서 좀 잘 보여줬는데 제가 이상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요거예요. 요 이격들. 네. 요 이격들이 상당히 좀 잘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정말 안정적이구나 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상승. 네. 그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단기간에 이익이 크게 상승한 기업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건강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그 신체 나이가 되게 좀 젊게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좋은 기업이 맞습니다. 이것도 짧게 끊으려고 그랬는데 2부도 벌써 40분이 넘어가 버렸네. 저 다시 10분 정도만 딱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요 마지막 그 전반적인 주 재무제표 살펴보면서 3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